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한중 언어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중국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송지현입니다. 자, 이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면서 이거 좀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어는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뭐 성조를 사용한다, 성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자를 사용한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다. 또 이 다양한 민족과 아니면은 이 넓은 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언과 뭐 소수민족 언어가 있는 그런 나라의 언어다 등등 중국어에 관한 상식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말고 자신과 중국어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느낌, 중국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가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발음을 활용한다거나 비슷한 낱말을 잘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언어 능력이라든지 중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기도 한데요.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기본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국어가 어떤 의미로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국어와 어떤 점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어랑 중국어랑 낱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 발음이 다를 수도 있고요. 문법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언어 활용하는 방면에서 또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언어 대조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가면서 이 외국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어순의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순이 어떻게 다른가, 어순에 의해서 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중국어를 일단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로 내 강아지가 죽었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응? 그죠? 네. 내 강아지가 죽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강아지, 나의 개, 我的狗 죽었어요. 死了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我的狗死了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문장이 아니고 길 가다 보니까 공원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이때 강아지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내 강아지가 죽었어요 라고 할 때는 我的狗死了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원에 강아지가 죽었어요 할 때는 狗死了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내 강아지는요, 내가 아는 강아지예요. 이름도 알고, 뭐 생일도 알 수 있죠. 언제 태어났는지, 품종이 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다. 이 경우는 그냥 주어자리에 놓고, 我的狗死了 하면 돼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공원에 개 한 마리가 죽어서 엎어져 있는데, 뭐 얼굴 쪽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엎어져 있어요. 저게 누구네 개지? 이름이 뭐지? 전혀 몰라요. 그죠? 이런 경우는 狗死了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좀 이렇게 go-th로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공원이란 말을 하나 넣어서 말을 만든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公园里死了一只狗. 公园里死了一只狗. 공원에 개가 한 마리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셨어요? 자, 문장을 좀 이렇게 글자 보면서, 한자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내 강아지가 죽었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할 때는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라고 하는 我的狗, 나의 개라고 하는 말이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我的狗死了 하면 돼요.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말과 어순이 같잖아요. 내 강아지가 죽었어요. 我的狗死了 이렇게 됩니다. 이때 我的狗라고 하는 요 구는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요? 주어입니다.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했던 그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공원에 강아지가 죽었어요 라는 말을 중국어로 바꾸려면 이렇게 합니다. 公园里死了一只狗. 공원에는 죽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자, 이때 한 마리의 개는요, 어떤 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의 개, 어떤 개 하나, 뭐 이런 의미로 一只狗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때 公园里라는 말은 문장 맨 앞에 왔고요. 그다음에 死了 죽었다라고 하는 요 낱말이 수로 역할을 하고요. 수로 뒤에 나오는 一只狗 할 때 이 狗, 一只狗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말에서는요, 강아지가 죽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강아지가 주어입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어순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를 거를 주어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문장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중국어는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는 은는, 이가, 을를과 같은 조사가 있어요. 이, 가가 붙으면은 주어가 됩니다. 을, 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강아지가 죽었어요 할 때 강아지가라고 하니까 강아지는 주어입니다. 근데요, 중국어에서는요, 공园里 死了一只狗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一只狗라고 하는 얘는요, 예, 여기서 이只狗라고 하는 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치상. 중국어에서 문장 성분을 구별할 때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문장 성분을 찾으면 안 되고요, 중국어 문장 안에서의 위치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는 여기서는 목적어가 됩니다. 자,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알았죠? 그럼 이제 막 열받기 시작하고 멘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쩔 때 이 즐거워를 앞에다 놓고 거라고 하는 말을 앞에 놓고 어쩔 때 뒤에다 놓느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자, 뭐 간단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어에서는요, 이 확실하게 아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 잘 모르는 대상은 목적어 자리에 놓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말해서 뭐 나의 강아지,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주어 자리에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대상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얘를 목적어 자리에 뒤에다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중국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자, 중국어의 어순 기억하시죠? 주어, 수로, 목적어 순서입니다. 我的狗死了 할 때 我的狗는 주어예요. 公园里死了一只狗 할 때 一只狗는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 목적어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왜 똑같은 개가 죽었는데 다 개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쩔 때 쓰러 앞에다 놓고 어쩔 때 쓰러 뒤에다 놓느냐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쓰러라는 말을 좀 빨갛게 해놨는데 이게 수러예요. 문장에서의 서술어입니다. 근데 이 서술어 앞에다 개를 놓을 때가 있고 뒤에다 놓을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더고라고 하면은 내가 키우던 개이기 때문에 품종이 뭔지 이름이 뭔지 생일이 언젠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대충 알아요. 이와 같이 아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놔요. 근데 길 가다가 본 이 개는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네? 누구네 개지? 어디 살던 개지? 이름이 뭐지? 이게 품종이 뭐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안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 사실 하나만 정말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어 자리에 놓고 어떤 걸 목적어 자리에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특징. 기본적인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요. I, my, me, mine 하는 식으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모양, 이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요. 그러니까 낱말의 형태만 봐도 이게 목적어다, 뭐 소유격이다, 뭐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또는 뭐 나를, 내가 할 때도 우어, 나를 할 때도 우어예요. 은는 이가 을들이 붙는 것도 아니고 낱말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문장 안에서 위치에 의해서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됩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한다는 거, 중국어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 이 두 번째 특징이요. 중국어에서는요,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아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옵니다.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 자리에 놓지 않고 목적어 자리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시작할 때 이 오누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이 오누이가 어떤 오누이인지 몰라요. 그죠? 네, 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누이가 어떻게 하고 맨 마지막에 해와 달이 되었어요. 해서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죠? 중국어에서요. 옛날 얘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从前有一个人 名字叫大明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从前有一个人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한 말은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라고 먼저 이야기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대상이죠. 그런 식으로从前 이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중국어에서는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문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중국어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낱말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확실하게 아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낱말은,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고 목적어에 놓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에 오는 낱말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대상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客人来了 하면은 손님이 왔어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来了客人 해도 괜찮아요. 그때 문제가 의미가 좀 우리말로는 손님이 왔어요라고 똑같지만 어감이 달라지는 거죠. 客人来了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손님이 왔어요. 이때 이 손님은요. 알고 있는 손님이에요. 아, 오늘 뭐 5시에 오기로 한 그 손님이에요. 아, 손님 오셨어요 할 때 그 손님은 예상했고 누가 올지 알고 있을 때는 客人来了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손님이 올지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야! 라일러 커런!"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손님은 잘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칩시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커런, 이거 커런来我家了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我家来了一位客人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중국어 문장 만들면서 많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一位客人来我家了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순이 달라집니다. 我家来了一位客人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 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는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빠바의 客人来了 아빠의 손님이 오셨어요 라든지 주어 자리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하던 모르던 손님이 왔다. 이때는요. 我家来了一位客人 이때 주어는 뭐예요? 이때 주어는요. 我家라고 하는 요 낱말이 주어입니다. 장소가 주어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할 때从前有一个人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때 从前이라는 말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有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동사고요. 一个人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한 사람. 자, 我家来了一位客人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말에서는요. 이때 오신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라고 하니까 주어입니다만 중국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一位客人, 이 客人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어의 어순에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下雨了 하면 무슨 뜻이에요? 下雨了. 비가 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비가 멎었습니다 할 땐 뭐라 그래요? 雨停了 라고 얘기합니다. 下雨了, 雨停了. 문장 그대로 외우고 문법 안 따지면 제일 쉽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문법도 법입니다. 문법 없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요. 우리 문법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중국어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비 온다, 下雨了, 비 오네 라고 할 때 下雨了 하면 돼요. 비가 멎었네 할 때 雨停了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下雨了 할 때 위는 下자 동사 다음에 써준 목적어고요. 雨停了 할 때 위는 동사 앞에 써준 주어입니다. 어쩔 때 주어 자리에 오고 어쩔 때 목적어 자리에 오느냐? 왜 어순이 이렇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비가 딱 쏟아지니 비 오네? 모르던 손님이 집에 찾아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비 오네? 이 상황에서는 下雨了, 위가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지금 막 내리던 비가 멎었어요. 그 멎은 비는 제가 좀 전에 본 비예요. 인지한 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건 내가 아니까 주어 자리에 놔야지. 이건 내가 모르니까 목적어 자리에 놔야지.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지 않아요? 재밌죠? 예, 저는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야 라고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下雨了 이 부분은요. 주어가 없어요. 예, 무주어문이라고 해요. 무주어문. 주어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영어에서요. 비가 온다라고 할 때는 가주어 is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가짜 주어, 가주어를 하나 대신 써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아예 가짜 주어도 안 쓰고 아예 주어를 없애버립니다. 下雨了 하면 돼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어와 영어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비가 온다라는 식으로 비를 주어 자리에 놓습니다. 언어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가 다른지를 알고 배우면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下雨了, 雨停了에서雨가 비라고 하는 요 낱말이 주어냐, 목적어냐, 그냥 재미로라도 한번 알아두세요. 下雨了의 위자는 목적어고요. 雨停了 할 때 위는 주어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교재를 보고, 중국어 교재를 보고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예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스캔을 하나 뜬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眼睛在书包里边이라고 해놨어요. 문장 틀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眼睛在书包里边이라는 말은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경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은 眼睛在书包里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질문이 없이 그림을 이렇게 뭐 안경이 그냥 가방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书包里有眼睛, 뭐 가방 안에 그 안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안경이란 낱말이 주어 자리에 오게 하고 싶다면은 좀 더 자세해져야 돼요. 내 안경이 책가방 안에 있어요. 당신 안경이 책가방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대상이 돼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깨진 안경이 뭐 책가방 안에 있어요 라든지 어저께 산 안경이 책가방 안에 있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막연하게 안경이 책가방 안에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요, 안경이라는 이 낱말이 주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书包里有一副眼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문장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교재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铅笔在书桌上面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요 파일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고 그림 안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근데요, 그냥 그런 그림 없이 단순하게 铅笔在书桌上边, 연필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좀 어색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书桌上, 桌子上, 有一支铅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필, 너의 연필, 어저께 산 연필, 쓰다가 부러진 연필, 방금 깎은 연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꾸며진 낱말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연필, 막연한 경우, 一支铅笔 이런 식으로는 된다면은 목적어 자리에 갑니다. 또는요, 지시사, 이 연필, 저 연필이라는 식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주어 자리에 오면 돼요. 这支铅笔在桌子上. 좀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상하긴 하네요. 이 연필은 책상 위에 있어요. 약간 바보들의 대화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这, 나와 같은 지시사가 붙은 낱말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一支笔, 一支铅笔와 같은 그냥 하나, 어떤 건지 모르는 하나의 어떤 연필이라고 한다면 목적어 자리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보면서도요, 이런 부분을 보고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재 하나 또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어는 명사의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어는 복수가 되면 s를 붙여주든지 뭐 es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복수형을 사용하든지 단복수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줍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客人来了 하면은 손님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桌子上, 苹果在桌子上. 사과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에요. 근데요, 여기서도 보세요. 苹果在桌子上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자체로 문법이 틀리진 않습니다만 어딘가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사과를 그냥 안 써요. 어저께 산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요. 덜 익은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주신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며져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냥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桌子上有 뭐 이거 苹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중국어는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주어 자리에 오는 낱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빙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막연해요. 어떤 사과인지 몰라요. 이런 경우 이렇게 주어 자리에 놓으면 어색한 중국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단수와 복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을 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苹果在桌子上이 아니에요. 桌子上有苹果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장소, 주어즈라고 하는 장소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있다라고 하는 여가 수로 자리에 오고요. 이거 빙고, 사과 하나라고 하는 낱말이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 목적어가 주어로 해석이 돼서 사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주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어에서 주어로 가져가지 마세요. 중국어에서는 우리말의 주어라도 목적어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어에서 목적어는요, 우리말에서 말하는 목적어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의 개념을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뭐 장소가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도구가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어떤 동작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목적어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작의 주체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어떤 문장이냐? 뭐 귀동량을 일단 들어둡시다. 존현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존현문은요, 존재하거나 출현하거나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 자리에 오고요. 문장 앞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낱말이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낱말이 중국어에서는 목적어지만 우리말에서는 주어로 해석이 되고 그 문장에 존재하고 출현하고 소실이 되는 그 내용, 주체가 되는 그 낱말이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자, 존현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존현문이라는 것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기동량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나온 거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예, 客人都来了할 때는 또가 있으니까 복수라는 걸 알 수 있다. 苹果全在桌子上. 사과는 전부 책상에 있어요 하는 식으로 뭐 이런 또라든지全이라는 낱말이 있어 뭐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중국어에서는 명사에서 단복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징차 하면은 경사를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체 무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앞뒤 상황에 의해서 알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재미있는 거, 그냥 쉬운 거, 영어보다 쉬운 거는 뭐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3인칭 단수가 뭐 오게 되면 수로 부분에 s, 뭐 es를 붙인다.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중국어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어순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에서는요, 잘 모르는 대상을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 주어 자리에 오는 낱말은 확실하게 아는 대상, 인지하고 있는 대상이 온다. 예를 들어서 这个, 那个를 붙여서 이 사과, 이 연필, 이 안경 이런 식으로 这, 나가 붙으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연필, 나의 안경 이런 식으로 나의, 너의 이런 말이 붙어도 관용어가 붙어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뭐 어제 산 사과, 방금 깎은 사과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사과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는 주어 자리에 놓지 않고요. 주로 목적어 자리에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했던 그 문장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하면은, 내 개가 죽었어요 하면은, 我的狗死了라고 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공원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럴 때는 公园里死了一只狗 하는 식으로 개라고 하는 말이 목적어 자리에 갑니다. 자, 중국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아셨어요? 네, 중요한 특징입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